여러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마치면 전문의가 될 거라고 믿고 계시죠? 틀렸습니다. 2024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 명. 이 중 60%는 지금 동네 의원에서 일반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닙니다. 일반의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시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달만 버티면 정부가 물러설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는 병원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 있을까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될 뻔했던 사람이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밤새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전공의 시절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3년을 버렸어. 다시 돌아가자니 후배들 눈치가 보이고 이대로 살자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약 1만 명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지금 동네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반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수련을 중단한 채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전문의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체 전공의 약 13,000명 중 73%, 그러니까 약 9,500명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사태였습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복귀율 59.1%, 전체 전공의 규모는 1,305명으로 예년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전공의 복귀, 정상화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귀율 76%라는 건 전체 평균입니다. 진료과별로 보면 처참합니다. 피부과 지원율 95%, 성형외과 지원율 92%, 안과 지원율 89%, 인기 있는 과는 거의 다 채웠습니다. 반면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56.3%입니다. 정원 158명 중 절반도 안 채운 겁니다. 외과 지원율 68.9%, 내과 지원율은 역대 최저인 70.6%를 기록했습니다. 필수 의료과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예년 대비 77.2%를 회복했지만 비수도권은 74.3%에 그쳤습니다. 지방 외과의 경우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 병원이 수두룩합니다. 전남,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신규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습니다. 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직 후 재취업한 전공의 5,400명 중 60.3%, 그러니까 3,252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이 뭐냐고요? 동네 병원입니다. 내과 의원, 피부과 의원, 정형외과 의원 같은 곳입니다.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 신분으로요. 비교해보겠습니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입니다. 전문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4년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입니다. 일반인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만 있는 상태입니다. 수련 경험 없이 혹은 수련을 중단한 채로 진료를 보는 겁니다. 같은 의사지만 전문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사직 전공이 3,528명. 이들은 전문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네 의원에서 감기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3년, 4년의 수련 기간을 벌인 채로요.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숫자만 보면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몰아졌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2세 남성 A씨. 서울소재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였습니다. 2024년 2월 동기들과 함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난다. 정부가 버틸 수 없다. 응급의학과는 원래 힘든 과입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폭력 환자, 의료소송 리스크. 그래도 버텼던 이유는 전문의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정하고 압박했습니다. A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직 처리됐습니다.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었습니다. 3년간 쌓은 수련 경력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 있을까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야간 근무, 월급 400만 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쓰러지면 119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문의가 아니니까. 응급 환자를 살리던 사람이 지금은 응급 환자가 생기면 119를 부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7세 남성 B씨. 지방국립대병원 외과 부교수였습니다. 교수입니다. 전공의가 아니라. 2024년 전공의 사직 사태가 터지자 그의 업무량은 2배가 됐습니다. 전공의가 하던 일을 교수가 대신해야 했습니다. 수술, 외래, 당직, 행정 업무까지 하루 16시간 근무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2025년 초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직이 아니라 사직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갈 곳을 정하지 않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후 그는 고향 근처에서 외과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대학병원 외과 교수가 동네에서 치질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개원 1년, 환자가 없습니다. 외과 의원은 원래 수익성이 낮습니다. 수술은 리스크가 크고 수가는 낮고 환자는 대형 병원을 선호합니다. B씨의 월 매출은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장비 리스 비용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는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외과 의사로 살아온 사람이 지금은 폐업을 걱정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7세 여성 C씨. 2024년 3월 인턴 수료 예정이었습니다. 졸업 후 인턴 1년을 마치고 레지던트로 진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피부과를 지망했습니다. 피부과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습니다. C씨는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직 사태가 터졌습니다. C씨도 동기들과 함께 병원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1년 늦어지는 거 대의를 위해 참여하자. 1년이 아니었습니다. 복귀 시점을 놓쳤고 인턴 수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지던트 지원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디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닙니다. 일반의입니다. 하는 일은 레이저 시술 보조, 필러 시술 보조입니다. 전문의가 시술하고 그녀는 옆에서 돕습니다. 월급 350만 원. 의대 졸업하고 인턴까지 했는데 시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요? 매일 해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인턴부터 하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27세입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을 보내고 나면 이미 20대 후반입니다. 다시 인턴부터 시작하면 전문의가 되는 건 30대 중반입니다.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외과 교수, 피부과 전문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양병원 당직의, 폐업 위기 개원의, 시술 보조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구조가 잘못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표면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한 번에 65%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졸속 정책이다. 의료 질 떨어진다. 수가 구조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면 안 된다.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왜 복귀하지 않았을까요? 왜 절반 가까이가 일반의로 전락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복귀 시한의 압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정해줬습니다. 2024년 2월 31일까지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하겠다. 전공의들은 버텼습니다. 정부는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8월 결국 사직 처리를 단행했습니다.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직 처리됐습니다. 사직 처리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수련 경력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레지던트 3년 차였던 사람이 사직 처리되면 그 3년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수련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 사람은 한 번 떠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복귀 시점이 늦어지면 수련 과정에 공백이 생깁니다. 병원은 새로운 전공의를 뽑는 게 낫습니다. 결국 사직 전공의들은 돌아갈 곳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동기들과의 관계입니다. 전공의 사직 집단은 동기들과 함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 같이 나가자, 다 같이 버티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틴 사람들 입장에서 복귀한 동기들은 배신자입니다. 복귀한 사람들 입장에서 버틴 동기들은 고집쟁이입니다. 이 상황에서 뒤늦게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복귀한 동기들에게는 너는 왜 이제야 와? 라는 시선을 받습니다. 끝까지 버틴 동기들에게는 너도 결국 항복했네? 라는 시선을 받습니다.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이 심리적 압박이 복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안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일반의로도 일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일반의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감기 환자를 보는데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당직 서는데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부과 의원에서 레이저 시술 보조하는데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에게 동네 의원과 요양병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공의 출신이면 실력 있으시잖아요. 우리한테 오세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졌습니다. 3,258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배경입니다. 문제는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의로 일하면 전문의가 될 수 없습니다. 수련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평생 일반의입니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연봉 차이는 2배 이상입니다. 사회적 인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 월급이 필요합니다. 3, 4년 후의 전문의보다 지금 당장의 월급 400만 원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복귀 타이밍을 놓쳤고 동기들과의 관계 때문에 돌아가기 어려웠고 일반의로도 일할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강요한 건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나은 겁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2024년 의정 갈등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 전공의들이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발했는지, 왜 복귀보다 일반의를 선택했는지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층 원인입니다. 필수 의료 수가 구조의 모순입니다. 수가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수가입니다. 문제는 이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중증 외상 환자를 6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수가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 내외입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10분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일까요? 30만 원입니다.
비급여라서 의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6시간 수술보다 10분 시술이 시간당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필수 의료를 하면 손해라는 뜻입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돈을 못 법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에서 미용 시술을 하면 돈을 법니다. 의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2025년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을 다시 보겠습니다. 피부과 95%, 성형외과 92%, 안과 89%, 반면 응급의학과 56.3%, 외과 68.9%, 내과 70.6%.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똑같이 힘든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돼서 한쪽은 돈을 벌고 한쪽은 못 법니다. 누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겠습니까? 정부는 의사 숫자를 늘리면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의사가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필수 의료 수가가 낮으면 아무도 안 갑니다. 피부과 정원이 꽉 찰 때까지 의사는 늘어나겠지만 응급실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이건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심층 원인입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입니다. 한국에서 의사는 의료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 나라들은 의료사고를 형사가 아닌 민사로 처리합니다. 돈으로 보상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의사들이 위험한 환자를 피합니다. 중증 환자, 고위험 수술, 응급 환자. 이런 환자를 맡으면 의료사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안 맞습니다. 거부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보냅니다. 이게 응급실 뺑뺑이의 본질입니다. 2023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85%였습니다. 2024년 79.6%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56.3%로 추락했습니다. 2년 만에 3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응급의학과야말로 형사처벌 리스크가 가장 높은 과이기 때문입니다. 응급 환자는 상태가 급변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유가족이 고소합니다. 의사는 피의자가 됩니다. 사직 전공의들 중 응급의학과 출신이 유독 복귀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돌아가봤자 형사처벌 리스크를 안고 일해야 합니다. 차라리 요양병원 당직의가 낫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응급 환자가 오면 119를 부르면 됩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비겁해 보이시나요? 그들도 압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 번째 심층 원인입니다. 20년간 방치된 의사 수급 정책의 실패입니다. OECD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6명입니다. OECD 평균은 3.86명입니다. 한국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할까요? 정부가 2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사 공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문제를 2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2000명인지, 어떤 근거인지, 어디에 배치할 건지, 수가 구조는 어떻게 바꿀 건지 아무 계획 없이 숫자만 던졌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한 이유입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2000명이요? 그게 답이에요? 의사들의 불신은 여기서 비롯했습니다. 정부는 20년 동안 필수 의료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수가 구조를 방치했습니다. 형사처벌 리스크를 방치했습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숫자만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필수 의료는 돈이 안 됩니다. 필수 의료를 하면 형사처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숫자만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진짜 이유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20년간 쌓인 구조적 모순이 2024년에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 59.1%. 정부는 정상화 궤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과별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응급의학과 지원율 56.3%, 외과 68.9%, 내과 70.6%, 필수 의료과는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고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필수 의료과 전공의가 줄어듭니다. 지금 응급의학과 정원 158명 중 89명만 채워졌습니다. 69명이 비어 있습니다. 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전공의가 줄어드니 기존 의사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갑니다.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합니다.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과 교수 B씨처럼 버티다가 사직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존 의사마저 떠나면 남은 의사들의 업무 강도가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입니다. 돌고 돕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응급실 폐쇄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경상국립대병원에서 교수 20명이 떠났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도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지방 거점 병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도 없고 교수도 떠나고 신규 의사도 안 옵니다. 지방병원 응급실은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전남,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 폐업이 신규 개원보다 많습니다. 의료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의가 없으면 응급실을 열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병원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56.3%인데 매년 5에서 10%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대로라면 2027년엔 50% 이하입니다.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상황이 2, 3년 더 지속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급 자체가 끊깁니다. 지방병원 응급실 연쇄 폐쇄가 시작될 겁니다. 전문의가 없으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버티겠지만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응급실부터 닫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더 먼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응급 환자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심근경색 환자는 90분 안에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죽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가까운 응급실이 닫히면 그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환자 사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족은 고소합니다.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리스크가 높아지면 의사들은 더 떠납니다. 더 떠나면 남은 의사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악순환입니다. 이게 제 전망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응급의학회는 중증 진료 붕괴 임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과학회는 필수 의료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회도 병원회도 학회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6명으로 동결됐습니다. 2,000명 증원 계획은 1년 만에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수가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형사처벌 리스크도 그대로입니다. 지역 의료 지원책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숫자만 원위치됐고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든 줄이든 필수 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형사처벌 리스크가 줄지 않으면 의사들은 응급실과 수술실로 가지 않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갑니다. 이건 의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적 선택입니다. 전공의들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전문의가 되려고 6년 의대 다니고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3, 4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하나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복귀 시한에 쫓기고 동기들에게 배신자 소리 듣고
결국 일반의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만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합니다. OECD 최하위 수준의 의사 수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숫자만 늘리면 안 됩니다. 필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고 지역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지금처럼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가 구조를 바꾸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국민이 반대합니다.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결국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요.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세요. 그 응급실이 정상 운영 중인지 확인해 두세요. 119에 전화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비관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대비하는 것 뿐입니다. 정부가 바뀌기를, 정책이 바뀌기를,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 그들은 지금 동네 의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시술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일반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강요한 건 우리 사회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떠는 빈자리는 결국 환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 결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알 수 있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의사 증원이 정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보시나요? 혹시 주변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있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모이면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